요즘 중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글로 비밀 쪽지를 주고받는 게 유행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스마트폰 자판 속도를 비교하다가 한국어 키보드에 반해버린 학생들이 생겨났다면요?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아니, 중국에서 왜 굳이 한글을? 중국어도 벅찰 텐데 외국어까지? 그런데 이건 단순히 외국어 공부 그 이상이에요.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작은 혁명 같은 일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글 열풍. 그 시작은 너무도 작고 사소했지만 곧 교실 하나를 넘어 학교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중국 북경에서 벌어진 조금 특별한 이야기, 리메이와 그녀의 친구들이 만들어낸 한글의 기적,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는 저, 리메이, 그러니까 북경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인 평범한 학생에게서 시작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영어 알파벳을 배우고 나서는 밤마다 사전을 뒤적이며 새로운 단어를 찾아보곤 했죠. 그때 어머니는 제가 너무 늦게까지 공부한다며 걱정하셨지만 저에게는 그게 놀이였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일본어에 흥미를 느꼈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자막 없이도 이해하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외우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새로운 언어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러시아어까지 손을 댔어요. 키릴 문자의 독특한 모양이 신기해서였는데 물론 발음은 너무 어려워서 금세 포기했지만요.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여러 언어에 관심을 보이는 걸 대체로 좋게 봐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언어는 세상을 넓게 보는 창문이라고 하시면서 제 호기심을 격려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더욱 자신 있게 새로운 언어들을 탐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글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늦은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던 중이었어요. 평소 잠자리에서 드라마 보는 게 저의 작은 취미였거든요. 그날 밤에는 친구 장화이가 추천해준 한국 로맨스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장화이는 저희 반에서 한류 문화의 가장 빠삭한 친구였어요. K-팝 아이돌 그룹은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의 최신 트렌드까지 꿰고 있는 아이였죠. 그날 추천해준 드라마도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라며 강력히 추천했던 거예요. 이야기는 흥미로웠지만 제 눈에 더 들어왔던 건 영상 아래 깔린 한글 자막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데도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겹쳐진 가로줄과 세로줄, 점 하나가 위치만 바뀌면 다른 글자가 되고 놀랍도록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의 알파벳처럼 일렬로 늘어선 것도 아니고 중국어 한자처럼 복잡하고 불규칙한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작은 네모 상자 안에 각각의 부품들이 질서정연하게 조합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드라마의 내용보다 자막에 더 집중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같은 글자가 반복될 때마다 그 패턴을 찾으려고 했고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궁금해했어요. 특히 주인공들이 자주 하는 대사였던 사랑해요라는 표현이 화면에 나올 때마다 그 글자들의 모양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곤 했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검색해봤죠. 드라마를 멈추고 웹브라우저를 켜서 한국 문자라고 검색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이름을 접했고 그 순간 저의 작은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글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점점 더 놀라워했어요.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라는 것. 그것도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를 읽고는 감동받았어요.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는 내용도 흥미로웠죠.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웠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으로 모든 글자를 만든다니 이건 마치 언어계의 레고 같았어요. 게다가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을 보고는 정말 감탄했어요. 언어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철학적일 수 있구나 싶었죠. 특히 자음이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거울 앞에서 발음해보면서 확인해봤는데 정말 그 모양과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함이었어요. 중국어는 성조 하나 바뀌면 뜻이 확 달라지고 복잡한 한자를 쓰려면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해서 늘 번거로웠는데 한글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생각과 글자 사이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몰래 혼자 공부했어요. 부모님이 주무시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 한글 잠오표를 베껴 쓰곤 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아야, 어까지 마치 어린 시절 한자 쓰기 연습을 하던 때처럼 반복해서 썼어요. 스마트폰에 한국어 키보드를 설치하고 사랑, 친구, 고마워요 같은 단어를 타이핑해봤죠. 너무 신기했어요. 입력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부드러웠거든요. 한자를 입력할 때처럼 후보를 고르거나 글자를 조합할 필요가 없어서 문자 하나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중국어 키보드로 문자를 보낼 때는 항상 변환 과정이 번거로웠어요. 병음을 입력하면 수많은 후보 한자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정확한 글자를 찾아서 선택해야 했죠. 특히 동음이어가 많아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다르더라고요.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누르면 바로 원하는 글자가 완성되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 연습하다 보니 한글의 기본 조합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초성, 중성, 종성의 개념을 익히고 받침이 있는 글자와 없는 글자의 차이점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점 더 복잡한 단어들도 써보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몰래 한글을 써보다가 친구 장화이에게 들켰어요. 평소 한류에 관심이 많던 아이여서 오히려 흥미를 가지더라고요. 장화이는 제가 노트에 적어둔 한글 연습장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어요. 장화이가 말했어요. 자기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글이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배우는 사람을 보니까 더 신기하다고요. 그녀는 자기도 배워보고 싶다면서 제 노트를 빌려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비밀스럽게 이어오던 한글 공부가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번지기 시작한 것은요. 장화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한글을 익혔어요. 이미 한국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발음이나 억양에 대한 감각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간단한 단어들을 스스로 조합해서 써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쉬는 시간마다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거나 좋아하는 한국 가수의 이름을 써보면서 재미있어 했어요. 그러다가 철루라는 친구도 새롭게 합류했어요.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관찰력과 분석력이 뛰어나서 한글의 체계성에 깊이 매료되더라고요. 철루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수학의 공식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작은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고 점심시간에는 빈 교실에 모여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을 반복해서 쓰고 드라마 속 단어들을 받아쓰기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법 익숙해졌어요. 우리의 한글 스터디는 점점 체계적으로 발전했어요. 철루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글 잠오표를 정리해 주었고 장화이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정리한 단어장을 만들어 왔어요. 저는 발음 규칙을 정리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맡았죠. 처음엔 단순히 재미와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키보드 타자 속도 실험을 통해 한글이 얼마나 빠른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주변 친구들까지 놀라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같은 내용의 문장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각각 입력해보는 거였어요. 물론 한국어 문장은 번역기를 이용해서 만들었지만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로 입력할 때가 거의 2배 가까이 빨랐어요. 어떤 친구는 중국어보다 편하니까 숙제 제출 메모도 한글로 쓰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물론 교사들 몰래 말이죠.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한글이 단순히 예쁜 문자가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학교는 전통과 애국심 교육에 매우 엄격한 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저희 학교는 중국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중시하는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소문이 교무실까지 들어가고 말았어요. 아마 다른 반 학생 중에서 저희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은 저를 불러서 중국 학생은 중국어부터 완벽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정말 언어는 국적에 종속되어야만 할까? 제가 한글을 좋아하게 된 건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 아니라 그 간결함과 표현의 유연성 때문이었어요. 누군가의 문화와 지식을 이해하는 도구를 왜 굳이 국적의 틀에 가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스터디는 더 은밀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눈짓만으로 장소를 정하고 쉬는 시간엔 슬쩍 모여서 짧은 단어를 연습하거나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곤 했죠. 마치 비밀 조직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희가 가장 좋아했던 활동은 비밀 쪽지 주고받기였어요. 한글로 적혀 있으니 선생님들도 못 알아보시고 저희끼리는 비밀 언어를 공유하는 연대감 같은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안녕, 고마워, 미안해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어요. 점점 용기가 생기면서 더 복잡한 문장도 시도해봤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루한 설명을 하실 때면 뒷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수업이 너무 지루해요라고 한글로 쪽지를 보내곤 했어요. 받는 친구도 저도 그래요 하고 한글로 답장을 보내주면 둘이서 조용히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죠. 이런 비밀스러운 소통이 주는 즐거움은 특별했어요.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신비로운 기분이었거든요. 같은 교실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문자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진진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대학생 윤호 오빠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윤호 오빠를 처음 만난 건 어느 토요일 오후 도서관이었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대학생이었고 저희 학교 근처의 북경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친구 장화이가 우연히 도서관 게시판에서 한국어 과외 가능이라는 쪽지를 발견하고 용기 내서 연락을 해본 게 시작이었어요. 장화이는 평소에도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그때는 특히 더 용감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 연락을 받은 윤호 오빠는 조금 놀라웠대요. 중국 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첫 만남 장소로 도서관을 제안해 주었어요. 윤호 오빠는 키가 크고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신뢰감이 느껴졌죠. 말투도 부드럽고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저희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금세 눈치채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줬어요. 처음 수업에서 그는 우리에게 한글은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에 저희는 한층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더듬더듬 배워왔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윤호 오빠는 저희가 이미 기본 자모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실용적인 표현들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교과서적인 딱딱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들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우리는 도서관에서 비밀스럽게 모였고 그 작은 공간은 점점 더 큰 설렘으로 채워졌어요. 도서관 3층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스터디룸이 저희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보내는 2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속 표현, 음식 이름 읽기, 간단한 회화까지 배웠어요. 공부라기보단 놀이에 가까웠어요. 윤호 오빠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표현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배울 때도 나이가 비슷한 친구에게는 안녕이라고 하고 어른에게는 안녕하세요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야 한다는 것까지 가르쳐 주었죠. 이런 세세한 설명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윤호 오빠는 중간중간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들려줬어요. 한국 대학생들의 일상, 한강에서의 피크닉,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 친구들과 함께 먹는 치킨과 맥주 이야기까지요. 마치 창문을 열고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계절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봄에는 벚꽃이 만개해서 온 나라가 분홍빛으로 물든다는 것.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다는 것.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등산을 하러 많이 간다는 것. 겨울에는 눈이 와서 설경이 정말 예쁘다는 이야기들이요. 윤호 오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 결국 학교에 들통났거든요. 어떤 경로로 알려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다른 학교 학생이나 도서관 직원 중 누군가가 학교에 알린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훨씬 단호한 표정이었죠. 외국인을 따라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 중국 학생은 중국어부터 완벽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학교 밖에서 외국인과 만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결국 학교는 모든 한글 스터디 활동을 전면 금지했고 친구들과의 메시지조차 조심해야 했어요. 선생님들이 수시로 저희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허탈했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 대신 윤호 오빠가 다니는 대학 근처 카페에서 비밀 모임을 계속 이어갔어요. 장소가 달라졌을 뿐 열정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학교에서 막을수록 더 강하게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카페는 대학가에 있는 작은 곳이었는데 대학생들이 공부하러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저희 같은 고등학생들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였죠. 윤호 오빠는 그곳을 단골로 이용하고 있어서 조용한 구석 자리를 미리 확보해두곤 했어요. 카페에서의 수업은 도서관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배경에 은은하게 깔리는 음악과 커피 향기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른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더 진지하게 한국어 공부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저희는 매번 스터디가 끝나면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우리 진짜 졸업하면 한국 가자고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닌 진심이 된 건 윤호 오빠가 한국어는 한국에 가서 써보는 게 제일 빠르다고 말해준 그날부터였어요. 윤호 오빠는 저희의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주면서 이제는 실제 한국에서 사용해 볼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격려해 주었죠. 당연히 바로 여행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저희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부모님의 허락도 필요했고 비용도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아주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언제 갈지부터 정했어요. 여름방학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도 충분하고 날씨도 여행하기에 적당하니까요. 그 다음은 비용 계산이었어요.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까지 꼼꼼히 계산해봤어요. 얼마가 들지, 어디서 머물지도 알아봤어요. 윤호 오빠가 게스트하우스를 추천해줬는데 호텔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외국인 여행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지였어요. 며칠 동안 자료를 정리해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A4 용지 여러 장에 여행 계획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보여드렸죠. 가고 싶은 이유, 여행 일정, 예상 비용, 안전 대책까지 상세하게 적었어요. 처음엔 학생이 혼자 외국에 가는 건 위험하다며 걱정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왔는지 윤호 오빠가 도와준다는 것, 그리고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공부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더니 조금씩 마음이 열리셨어요. 특히 제가 그동안 작성해둔 한국어 공부 노트를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는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했다는 걸 그때서야 아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한국어를 대하고 있는지도 이해해 주셨어요. 결국 아버지도 이 정도 열정이면 한 번쯤 다녀와도 되겠다고 하셨어요. 다만 안전을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라는 조건을 다셨죠.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가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각자 방법으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장화이는 평소 성적이 좋아서 부모님이 비교적 쉽게 허락해 주셨고, 철루는 용돈을 모으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행 비용을 직접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렇게 5명 모두 3박 4일의 서울 여행 계획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항공권을 알아보고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여행 코스를 정하면서 기대감은 점점 커졌어요. 명동의 쇼핑거리, 홍대거리 공연, 한강 야경,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고궁까지요.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장면들이 이제 진짜로 눈앞에 펼쳐질 생각에 너무 설렜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과 직접 한국어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되었어요. 윤호 오빠는 주말마다 만나서 여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메뉴판 읽는 법, 교통카드 쓰는 법, 간단한 주문 표현들, 길을 물어보는 방법, 쇼핑할 때 쓰는 말들까지요. 처음 만났을 때는 겨우 안녕하세요를 말하던 저희가 이제는 이거 얼마예요? 추천해 주세요. 맛있어요.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행을 일주일 앞둔 밤,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이 언어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다고. 처음엔 그저 예쁘고 단순해서 좋아졌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었다고 적었어요. 이제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곳에 가서 진짜 내 말로, 내 목소리로 세상을 느껴보고 싶다고 썼어요. 그 일기를 쓰면서 처음 한글을 발견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드라마 자막을 보며 호기심을 느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혼자 공부하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하던 즐거움, 학교의 제재와 그로 인한 실망감, 윤호 오빠를 만나면서 느꼈던 기쁨까지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혹시 한글을 처음 봤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하시나요? 그 작고 단순한 문자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몸소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감동적인 이야기와 한국어에 대한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